연말 모임 어디서 할까? 대구 경성 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5등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보험 인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100만 구독자에서 150만, 200만을 향해 달리고 있는 스픽스. 오늘은 마키아벨리를 보내드릴 텐데요.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누가 뭐래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실 하나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박진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예, 과찬의 말씀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박진영입니다. 네, 일단 제가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이 정말 모처럼 국민과 대화를 했어요. 국민을 대신한 기자들이긴 한데, 야, 근데 쟁점이 되게 여럿인데요. 일단 사과를 했어요, 대통령이.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의 사과. 송구스럽다라는 형태로 사과를 했는데요. 문제는 구체적인 행동과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 두리뭉실하게 지금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치적 위기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한 레토릭으로서의 사과는 하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사과할 생각이 없다. 사과하면 정치적으로 밀린다. 좀 더 확대 해석되면 잘못 사과하면 법적으로 불리해진다. 뭐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과한 게 없는데 사과라면 네네. 그냥 사과라는 말을 내가 했으니 국민들은 그런 줄 아세요. 이런 태도 아닌가요? 뭐 그런 태도죠. 근데 역으로 받아들이면은 총체적으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이 없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식의 여론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 이 사람이 네. 선거 브로커건 뭐 주술인이건 하여튼 누구든 간에 상당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명태균 씨 관련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통령실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잖아요. 네. 뭐 경선 끝난 다음에 뭐 관여 안 하던 사람이다 내쳤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 되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의 소통이 있었고 우리가 들은 건 대통령 취임 전날이었고 또 그 다음에도 그런 소통이 있었다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 거짓말이잖아요. 네,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은 모든 게 다 핸드폰 탓입니다. 네네. 사적인 핸드폰을 계속 쓰는 바람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유죄를 받아야 될 것은 핸드폰이고 실제로 사과해야 할 주체는 핸드폰이 아닌가라는 넌센스적인 오늘 그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이 개인폰을 계속 쓰는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뭐 소통을 위해서 국정을 잘하기 위해서 또 하나 얼핏 얘기하면 오랫동안 썼던 거니까. 근데 정들어서. 네,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뭐 정든 개인 핸드폰을 들고 대통령실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저는 그게 결론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나만한 말이었고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국민을 조롱하는 기자회견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의 질문 하나에 혼자서 5분, 10분씩 대답을 합니다. 네네. 본인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 변명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하면서 강제적으로 내 이야기를 국민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걸 저는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개인폰 좀 여쭤볼게요. 네. 대통령이 개인폰을 쓰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통을 위해서 또 국정 뭐 기조에 대해서 뭐 조언을 듣기 위해서 하여튼 바람직한 겁니까 아닙니까? 안 바람직하죠. 네. 보통 대통령 폰이 없죠. 네. 폰이 없는데 개인 폰이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보안 안보 문제입니다. 안보 문제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 영역들이 침투하면은 실제로 국정의 공사 구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들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다 개인 폰을 안 썼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은 이제 개인 폰을 썼잖아요. 개인 폰을 썼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이 다 발생한 겁니다. 정보가 밖으로 새나갔고요. 네. 두 번째는 사적 영역의 사람들과 어떤 특정 대화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국정농단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단초를 만들어낸 거죠. 아니 그 개인 폰을 통해서 뭐 조언을 듣는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범위는 아무래도 사적 영역이잖아요. 만 명을 알더라도 그렇죠. 우리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기 이른바 카톡을 쓰는데 네네. 1대1로 대화하는 게 양이 많습니까? 1대 다로 대화하는 게 많습니까? 단톡방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대단위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까? 매스미디어로 하는 뭐 MBC든 그다음에 언론이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큰 단위로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의견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야기하면 매스미디어가 필요가 없죠. 전부 다 사적 대화폰으로 이야기해서 여론 전달되고 의견이 전달된다. 그게 무슨 여론이고 의견입니까? 개인의 의견이고 개인의 취향들이 전달되는 거죠. 공사 구별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 공사 구분. 그게 아주 적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조선의 왕도 공사 구분은 했잖아요. 상소를 정확히 받고 그렇죠? 시스템 절차에 의해서 백성들의 의견을 청취했는데 이분은 직접 거래하겠다. 조선의 왕들이 사생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뭐 영화들 보면은 변을 보는 것도 네. 이 주위 사람들이 네. 보는 앞에서 봐야 되고 네. 사적 모든 영역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대통령의 안이라는 것이 국가에 안 보이기도 하고 거기에 사적 영역이 침투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아예 이런 공적인 자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공사 구분을 엄격히 해야 되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답은 집에 가야 된다. 저는 오늘 보면서 갑자기 또 문재인 대통령께 제가 붕괴했습니다. 네네. 왜 이런 사람을 검찰총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왜 시켰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분이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도 해서는 안 되는 분이고 네네. 고위공직자를 해서는 안 되는 수준의 분이었다. 공사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하나 기자들이 뭐 손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그 청와대 대변인이 지목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댓글로도 막 실시간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MBC는 왜 지목 안 하냐? 네네. JTBC는 왜 안 하냐? 네네. 안 했죠, 끝내. 그렇죠. 안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건 어떤 태도? 영남 쪽에 또 지방지 기자들은 시켰더라고요. 영남, 부산 뭐 이렇게요. 네네네. 그 이제 본인 오늘 그래서 제가 유추해 보건데 오늘 기자회견하는 목표가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 지지대를 만들겠다, 완화시키겠다는 뜻. 그리고 보수층들의 여론조사 응답률을 높여가지고 보수층들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 이게 저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게 영남 쪽의 기자들에게 질문을 시키고 영남에서의 지지율 문제를 주요 질문 내용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의 잔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남일보 기자가 질문을 하고 영남 쪽 지지율도 낮은데 어떠냐 그랬더니 네네. 영남 분들이 저를 대통령 만들어주신 그렇죠, 분이다 그렇죠. 이러면서 그렇죠. 살갑게 구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작전이었다. 영남 분들은 다시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은근히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꼼수만 있는 기자회견인데 이게 네. 지금 뭐 대통령실이 겪고 있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됩니까? 위기를 보는 원인과 해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과는 다른 달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일단은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김건희, 윤석열,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이채, 양명, 공주 뭐 이태원 참사 문제라든가 최일병 특검 문제 뭐 그리고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 이런 것들이 본질이라고 보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나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의 권력 행사를 해도 된다라는 기본적 틀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사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법적으로 기소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되지 않아라는 그 특권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일부 야당과 그 다음에 여론의 선동에 의해 가지고 현실이 오도되고 있다. 그 현실 오도는 내 권력을 함부로 침범하고 있다. 그런 부분만 바로잡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 무마용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본인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층을 만들겠다라는 전략적 장꾀 이 부분만 오늘 작동한 거죠.
아니 근데 청와대 대통령실에 출입할 정도면 사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비판 언론은 들어가지도 못하죠. 아이고 대한민국 뉴스타파 아니 스픽스 뭐 이런 데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기성 언론인데 담합 구조죠. 알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언론들의 그렇죠. 담합 근데 구조. 네. 기성 언론인데 그 중에 그래도 MBC나 JTBC가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를 많이 하고 네네네. 노력하는 편이잖아요. 네네네. 왜 이런데 발언권 안 줄까요? 너무 뻔한 질문인가요? 뭐 뻔한 질문. JTBC 같은 경우 요즘에 듣기 싫은 말 듣고 싶지 않다? 윤석열 관련, 김건희 관련되는 특종들 많이 터뜨렸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네. 싫겠습니까? 아니 그 싫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국민의 목소리니까. 싫은 거 안 하니까 공사구별이 안 되는 분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조선시대 제왕조차도 네. 간언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언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것조차 안 받는 거죠. 독재자인 거죠. 아, 독재자. 또 하나 싫은 거 안 하겠다 중에 또 놀라운 게 국회 개원식이나 시정연설에 안 간 이유를 물으니 설명을 기괴하게 했어요. 악수 거부하는데 어떻게 가냐?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악수 신청을 한 적이 있던가요? 아니 이렇게 전에 한번 가서 악수를 했는데 거부하더라. 네네. 뭐 그분은 이제 개인 한 명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네. 저도 기억합니다만 누군지. 그럴수록 가는 거죠. 원래 적대적인 그럴수록, 사람들까지도 품어안는 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우리 국가 원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가 원수라는 건 3부 위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위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국가 원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통화를 한다라는 네. 표현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개원 연설에 가는 거예요. 그거는 국회 개원 연설에 가는 건 국회를 축하해 주러 가는 겁니다. 축하해 주러 가는 거. 근데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국가 원수의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은 거예요. 이번에 시정연설 안 간 거는 시정연설이 예산국회 아닙니까? 네. 행정부가 국회로부터 예산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행정부 수장 역할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승인해주는 예산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뭡니까? 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대통령 짓을 그만해야죠. 이게 저는 유일한 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쓴소리도 듣는 게 대통령입니다. 정당 대표는 정당이 파티잖아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자기들의 지지층, 당원들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대통령이 되는 순간 국가의 원수입니다. 국가의 전체 책임자입니다. 그러면은 국민 전체를 통할해 줘야죠. 아니 그러니까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하던데 뭐 여당 의원들만 앉아서 그 자리에서 내가 연설을 했는데 네. 뭐 박수도 많이 나왔지만 이러더라고요. 평소에 잘하면은 야당 의원들이 네. 왜 박수 안 쳐주고 악수 안 해주겠습니까? 그게 주객이 전도되었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는 이런 뺑뺑이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잘하고 국민적 인기가 높은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는데 악수 안 하면 야당 의원이 혼나는 거죠. 혼나죠. 그 문재인 대통령 초기 시절 기억나시죠? 네. 야당 의원들이 막 피켓 들고 서 네,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일일이 다 악수합니다. 네. 야당 의원들이 어느 손으로 악수해야 될지 모르고 다 그래도 네. 악수 다 합니다. 그렇죠. 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워낙 높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도 서로 선출된 사람들끼리 존중이 존중이 필요한 있죠. 거죠. 그리고 네. 저기 뭐 이거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당연히 알아야 될 건데요. 대통령이 국회의원보다 높다라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분야가 다른 겁니다. 네네. 단위가 다른 겁니다.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위계적으로 판단하니까 내가 더 훨씬 높은 사람인데 국회의원 나부랭이가 가면 나한테 악수를 안 받아? 나 기분 나빠서 못 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거를 국민들 앞에서 그냥 참모들하고 또는 가족하고 부인하고 얘기하다 아 기분 나빠 국회 갔더니 뭐 야유를 보냈어 이게 아니라 그 수준인 거죠. 국민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 수준인 거고 이제 우리 보통 이런 경우에 뭐 시정 땡땡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은 시정 잡배. 네네네. 뭐 제가 그런 표현 쓴 적은 없습니다. 네, 제가 썼습니다. 네네. 그래 이른바 막걸리 집에서 네네. 막걸리 잔 기울면서 떠드는 수준을 가지고 그런 사회적 인식으로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한편으로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사람들에게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기 판사도 좀 비슷할 거라고 봐요, 솔직히. 네. 그래서 검판사들은 부장검사, 부장판사부터 이제 간부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문사회학 소양 시험 쳐야 되지 않나? 이준석 대표 데려다가 출제시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형편없어요. 부끄럽습니다, 진짜. 인문학 소양도 부족하지만 네. 윤리 도덕도 좀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닌가. 윤리 도덕은 뭐 배운다고 해서 뭐 위선적으로 하면 되니까 그랬어요. 그거는 네. 제가 봤을 때 인적성 검사를 해야 되겠죠. 네. 또 하나, 자, 하여튼 오늘 연설하고 담화하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중요한 건 기자회견 왜 하냐면 여태까지와 다른 변화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변화도 있었고 또 국민적 요구가 있었잖아요. 이제 국정 운영한 지 반환점을 도니까 여태까지와는 달리 하라는 건데 네네. 오늘 기자회견을 보시면 총체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기대될까요? 없죠. 없다. 없죠. 전혀 없다.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완벽하게 저는 뭐 1%의 변화 가능성도 못 봤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 관련 사과를 안 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부부싸움 하겠다. 네, 이런 부부싸움. 이거 뭐 장난칩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어디 뭐 시골에서 막걸리 먹고 촌부가 떠드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혹시나 네. 이런 게 외신을 통해서 번역대가 나갈까봐 진짜 참 국격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니 저 가족도 외국에 사는 가족이 있는데 네. 아시아권에 삽니다. 근데 그런 데서는 한국을 되게 부러워하고 샘내한대요. 선진국이죠, 선진국이죠. 아니 그러니까 뭐 네. 잘하고 뭐든지 네. 드라마도 잘하고 네. 노래도 잘하고 뭐 어쩌고 네. 물건도 잘 만들고 뭐 가고 싶은 나라고. 그런데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게 요새 윤석열 대통령을 소재로 한 저질 코미디가 너무 많이 나온대요. 텔레비전 일부러. 네. 이 나라는 이 대통령이 이래 요모양 것거리야. 근데 그 나라는 독재 국가인데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말 속상하다고 그런 토론을 많이 하는데 야 오늘 기자회견도 그런 코미디감이 되겠네요. 코미디죠. 지금 김건희 씨 관련된 국정농단 의혹이지 않습니까? 네네. 법률적인 문제고 국가가 위험에 빠졌다는 이야기인데 부부 싸움을 많이 해서 해결하겠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웃지만 정말 서글프네요. 화나고. 수준 자체가 정말 저기 뭐 시골 장터의 막걸리집 아저씨 수준이에요 지금. 그다음 정치 시골 장터 막걸리집 네, 아저씨 네. 죄송합니다. 네네. 그렇죠. 그 아저씨들도 다 생업에 종사하고 그 아저씨도 국민인데, 이분보다 수준 높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생업을 열심히 그럴 때 사시는 표현할 분인데. 때 조심해야 돼. 죄송해야 초등학생도 알 텐데 뭐 이런 거. 초등학생 수준 높은데. 초등학생 수준 높습니다. 네. 네. 정치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특검입니다. 네네. 특검 안 하겠다는 거고 안 하겠다는 거죠. 김건희 특검이 다시 자기 책상에 오면 다시 거부하겠다는 건데 예. 이거 논리적으로 맞는 법조인으로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했습니다. 미국 사례를 들었거든요. 네네네. 특검 문제를. 그거는 미국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한국은 한국 법에서 하는 거지. 거기에 왜 뭐 법률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한국 법률에 의하면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국회는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이 헌법적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 상권 분립에 의해 가지고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해서 특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대통령이 상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국회가 가지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을 부정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잦은 거부권은 헌법적 질서에 위반될 수 있다라고 야당이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우리 조선시대 이야기했습니다. 조선시대도 상피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관련되는 거나 본인의 친인척 관련되는 것들은 본인은 회피하고 제척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부인 수사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겁니다. 대통령도 똑같이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 부인에 관련되는 특검에 본인이 여기서 의견을 내서 거부권을 내는 것 자체가 법률로서는 아직 미비하지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판단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지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헌법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 둘 다를 지금 굉장히 훼손하는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있는 겁니다. 헌법 질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짓밟고 있다. 심지어 네네. 그런 사람이 현직 대통령이고 또 그 사람이 뭐라 얘기하냐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오잖아요. 특검이 여야 합의가 돼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야 합의가 아니라 국회의 운영 원리는 다수결입니다. 그럼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입니다. 다수결이라는 헌법적 원리가 작동됐는데 무슨 여기에 지금 헌법 위반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까지 국회에서 통과됐던 모든 정당 과반 단독으로 의한 법들은 다 그럼 헌법 위반입니까? 아니 그 여태까지 특검은 다 위헌인가요? 그렇게 여태까지 특검 다 위헌입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명박 때 했던 미디어 악법들 그 당시에 특정 등정 혼자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죠. 그거 위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진행됐기 때문에 다소 독단적이었다, 독주였다라는 비판은 받을지언정 민주주의 원리를 지킨 겁니다, 전부 다.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시절에 특검의 일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특검을 해놓고. 되는 건가요? 네. 자기가 특검을 했고 그것 때문에
조명을 좀 받고 네, 그것 네. 때문에 중앙지검장도 되고 검찰총장도 됐던 거잖아요. 네. 자기 출세의 아주 중요한 지렛대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나요? 뭘 워낙 앞뒤가 다른 분이니까 뭐 한두 번도 아니고요. 아니 근데 스타일로는 저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고 난 연연하지 않고 뭐 배포 있고 뭐 대장부고 이런 식의 표현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상태입니까? 사기꾼이 자기 사기친다고 합니까? 내가 얼마나 솔직한데 저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사기꾼입니다. 아 그렇죠. 조폭들 의리 있는 거 봤습니까? 이익 당신의 앞에 의리 없습니다. 이익을 챙겨준다고 사기를 치죠. 그렇죠. 네. 예. 네. 선공후사 이런 말 써가면서.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도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로 다 개발국이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선진국인데 지도자가 이렇게 사기꾼, 시정잡배, 뭐 초등학생만 못한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이런 평가를 받으면 이건 그만해야죠. 사실은 비극입니다. 네. 비극이라는 것이 적대적 상호공존의 양당 체제가 만들어낸 비극이고 우리 정치가 특히 이 선동에 의한 동원 체계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네. 물론 여기는 언론의 책임이 큽니다. 언론의 책임도 크고요. 요즘은 뭐 유튜버들도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근본적인 출발점들이 정치의 몰락이라고 봅니다. 정치의 몰락.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수준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니까 그 중에서 가장 선동 잘하는 사람, 그 중에서 가장 매스미디어에 자극적인 소스를 주는 사람이 더 큰 지도자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이게 한편으로 보면 세대적 현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스트롱맨이라는 이름으로서 어거지 우기는 지도자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 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도 마찬가지고. 스트롱맨이라는 게 원래 독재잖아요. 젤렌스키도 네. 마찬가지, 네.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다 재등장하는 역사적 조류가 하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뭐 역사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이 2차 대전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류가 겪었던 참사, 거기에 따른 성찰과 반성의 시대가 잊혀져 버린 것 같아요. 그 세대들이 없어지면서 인간성의 문제, 인권의 문제, 보편적 가치의 통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시대가 저물어 버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 과도한 아니 이야기를 정말입니다. 그 네. 이전에 이 염치 같은 거 있잖아요. 부끄러워하는 염치가 마음, 없잖아요. 뭐 그렇죠. 참아 못하는 마음 이런 게 원래 옛날 명자님, 공자님 시절부터 그렇죠, 네. 군주나 리더들의 네.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자기 권한 있다고 막 네. 함부로 휘두르면 안 네, 된다. 네, 네, 네. 나중에 너도 상한다, 바보야. 그런 게 제가 그 TK 없어져- 출신이잖아요. 네. TK 사람들의 첫 번째 덕목이 염치, 경우거든요. 그렇습니까? 염치에 네. 어긋나면 안 된다. 경우를 잘 따져라. 어. 이런 건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좌우 극단에 의해서 선동되어 가지고 염치, 경우보다는 쟤는 싫어. 우리 편 무조건 돼야 돼. 저건 전라도야. 뭐 저거 이제- 좌파야. 그렇죠. 이제 그런 식의 갈라치기가 주류가 되는 그것이 우선적 판단 기준이 되는 세상이 돼버렸다라는 좀 참담함이 저는 있어요. 아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만의 잘못은 아니고 네. 우리 국민들도 그런 토양을 국민이 제공- 찍었으니까. 국민이 찍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우리 중국의 대문호 노신이 썼던 네네. 말 중에 그 말이 생각납니다. 물에 빠진 개는 두드려 패라. 무슨 뜻인가 뭐 하면 과격한 표현이긴 물에, 하지만, 네. 물에 빠진 개는 실수와 잘못, 실력이 떨어져서 물에 빠졌는데 건져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일단 패야 된다. 잘못하면은. 잘못에 대한 증거를 하고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지. 이것을 구해주는 것이 우선이 됐으면 계속해서 잘못이 반복된다라는 역사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그 당시에 정치 세력을 소멸시켜야 됐다고 봅니다. 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 기회주의자들이 침박하다가 다시 친윤에 붙어가지고 부활하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7.18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라에 위기가 온다면은 또 외세가 더 강하다면 외세에 빌붙을 수 있는 그런 기회주의 세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기회주의적 정치 세력들의 선동에 의해 가지고 국민들이 동원되는 정치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해준 정말 고마운 선조들도 많았지만 일제에 붙어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지목만 챙긴 네. 기회주의 세력도 만만치 않게 만만치 않았죠. 많았죠.
지금 굉장히 뜨거운 국정 현안이 대통령 부인 문제입니다. 아내라고 네. 오늘 표현하던데 김건희 씨인데 김건희 씨는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통령 부인으로 기록되겠죠. 윤석열 씨도 역사상 가장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겁니다. 네, 우리 네. 한번 평가해 볼까요? 자, 이승만 대통령 독재자 맞습니다. 네네. 부정선거에서 양민 학살하고 막 양민 그랬죠. 학살했습니다. 네, 네. 그러나 하나의 정당성이 존재합니다. 독립운동가였다라는. 네네. 예, 그 부분에만큼은 존중되어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4.19 때 네. 스스로 내려와서 집에 갔어요. 그것도 그거 네. 약간 평가해야 됩니다. 네, 뭐 막 그렇죠. 군대 동원하거나 네네. 이러지 않았죠. 전두환처럼. 네네. 네. 자, 그 뒤에 뭐 윤보선 장면 정권은 너무 짧아서 평가할 네네. 것이었고 박정희 정권은 쿠데타로 정권 집권한 정통성이 없는 정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제 개발이라든가 한국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을 짜는데 공을 들였습니다. 일은 했다. 예, 사실 저는 뭐 민주당 계열에 몸담고 있지만은 박정희가 만든 국가 시스템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윤석열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료 시스템, 이것도 박정희가 만든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박정희가 만든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것을 개혁하고 혁신해가는 과정이 민주화되는 과정이었고 한국의 또 하나에 보면은 진보가 발전하는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는 초석을 닦았고 그 이후의 역사는 박정희를 극복하고 개혁해가는 역사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네네. 물론 인권 탄압이라든가 독재 문제 그리고 이분도 뭐 양민 학살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비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군사 정권들 정통성이 아예 없습니다. 박정희보다도 더한 학살자 정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망가뜨리진 않았습니다. 국민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죠. 삼저 호황을 통해 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했고, 그다음에 노태우가 시작한 북방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무역 입국으로서 선진국이 되는데 큰 도약의 토대를 만들어 줬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물며 이명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이 우리 평가라면 해먹으려고 하는 정권이지만 네네. 나라를 망하게 하고 내가 해먹을게 이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조차도 최소한 애국심은 있었다고 봅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나라가 망하고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외유 가면 되고 남미에 가서 이과수 폭포 가서 와이프하고 사진 찍으면 되고 이게 최고의 목표치고 권력은 향유하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계속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기 대통령 부인의 잘못은 정이 많다. 은혜를 안다 이런 게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반 국민이 은혜가 많고 정이 많아가지고 법률적 위반하면 바로 감옥 갑니다. 그렇죠. 이게 특권이죠. 권력의 남용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뭐 유경수도 그랬는데 유경수 씨도 그랬는데 뭐 대통령실에서 야당 역할도 하고 잘하라고 야단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유경수 측근들이 비서실장 물러나라고 집단 행동을 했습니까? 유경수 씨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입사했습니까? 유경수 씨가 주가 조작. 명태균 사람 같은 사람 시켜가지고 여론조사 하라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유경수 씨는 박정희 대통령이 퇴근하면은 그 관저죠. 관저에서 쓴소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전에 들은 얘기니까 전에 들은 사실관계는 이야기죠. 잘 모르죠. 네. 그리고 뭐 비극적으로 돌아갔으니까 또 네. 신화화되는 측면도 네, 있을 네. 것 같고 하여튼 변화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야당의 대응이 문제가 될 텐데요. 자동으로 이제 뭐 특검, 네. 뭐 탄핵 그 루트를 계속해서 작동시키는 거죠. 네. 근데 특검은 거부하면 또 네. 그 계속 도돌이표처럼 돌아가는 겁니까? 될 때까지 해야죠.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해야 되고 상설 특검이라든가 또 다른 묘수도 찾아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지금 우리 정치권이 빠져있는 하나 도구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200석이라는 것에 과잉 집착한다고 봅니다. 결국은 저는 여론조사라고 봐요. 그러면은 2016년도에 박근혜를 탄핵했던 그 당시 여당은 200석이 쉽게 무너져 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밀려서 여론이 폭망해서 박근혜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서 쫓겨나기 지경에 이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도 박근혜 탄핵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저는 같다고 봅니다. 결국은 민주당과 야권이 해야 될 것은 국민들의 여론을 가지고 윤석열을 포위하고 윤석열의 지지율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면은 저는 국회의원들은 저절로 움직인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다. 떨어지겠죠. 네. 근데 오늘 이 기자회견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한두 번은. 아니 오늘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네. 보수층들이 저 기자회견 들었을 거거든요. 네네. 보수층 일부가 결집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나타날 지속적이진 겁니까? 않죠. 아니면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지금 YTN이 아니고 뭐죠? 갤럽 여론조사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명태균 씨든지 뭐 누가 녹취록 하나 탁 터지면서 윤석열, 김건희 육성이 나왔다. 그럼 또 계속 꼬꾸라질 겁니다. 대통령이 목요일에 이제 담화 기자회견을 하고 금요일 날 명태균 씨가 검찰에 출석하고 이거는 시나리오죠. 시나리오죠. 그러면 대통령실하고 명태균 씨하고 적어도 교감 이상 저는 소통 충분한 적극- 교감이 있다고 봅니다. 네. 명태균 씨가 대통령 기자회견 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윤석열, 김건희에게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나 구속시키지 말아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다시 이제 유화책을 내는 겁니다.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강원 양면의 전략을 썼잖아요. 네. 녹취록 까면서 이제 윤석열, 김건희를 겁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했습니다. 네네. 제가 과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아니 우리 국민들께 뭐 또 녹취록 마음 상처 입으신 분들께 사죄 뭐 이런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그건 뭐 표현인 저기 시선 거죠. 돌리기죠. 아. 시선 돌리기죠. 아 근데 걱정이요. 이런 거는 뭐 말도 바꾸고 뭐 탄핵 뭐 하야 할 만한 발언이 200개다 어쩌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다른 말도 하고.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실제적 진실을 파악하는 건데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수사가 명태균 아닌 특검 한은. 가야 됩니다. 명태균 특검. 명태균도 저는 특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안 되면은 상설 특검이라도 가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은 없다.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네. 명태균 특검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서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으니까요? 아니면 그런 부분들도 있고 내부의 이 연관자와 무연관자들 사이에서의 권력 투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한동훈은 명태균 특검하자 그러면 나쁘지 않은데? 그러나 뭐 당론으로 내가 하자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자율투표 해버리지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한동훈 대표는 당 안에서 영향력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네. 한동훈 대표의 오더에 의해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2명이라고 들었습니다. 2명이요? 네네네. 대표인데요? 네네, 2명이라고 아이고. 의원들 중에 2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른바 친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네. 결정적인 이 당론 투표 행위에서는 한동훈 대표 의견을 안 들을 것이다. 뭐 이렇게 들었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특검을 받을 의사가 전혀 없답니다. 우리 박 선생님 취재 결과가 그런데 네. 그럼 친한 그룹보다는 안철수 의원이 더 신뢰가 갈 수도 있겠네요. 안철수가 있고요. 더 재밌는 이야기는 이준석 대표는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네. 한동훈보다 내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영향력이 더 있어. 그러면 한동훈 씨는 자기 정치적 활로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래서 지금처럼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 꿈꾸는 게 윤석열, 김건희가 본인한테 항복하고 네가 적당히 마무리해주면은 너를 후계자로 삼을 것에 이런 식의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답니다. 그래서 절대 한동훈 씨가 윤석열, 김건희를 극단적으로 내모는 일, 그것은 특검을 받는 일 또는 탄핵에 동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친한계 모 정치인이 저한테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한동훈 씨가 그런 거를 꾸려갈 만큼의 이를테면 지적 능력과 네네. 정치적 역량을 갖추고 있을까요? 없죠. 없으니까 지난번에 그 우리 얍삽이 5인방 네. 오세훈을 필두로 네네. 오세훈, 박형준, 김기현, 나경원 또 누구였죠? 5명. 한 명. 부산시장. 박형준 뭐 요 사람이 박형준 나오고. 모였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은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권력이 한동훈으로 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나서서 권력을 중간에서 적당히 추스르자라는 하나의 그 모임입니다. 이른바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 혁명 때의 맨셰비키 모임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권영세 의원이요. 권영세까지 포함해서. 네. 권영세는 친윤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은 좀 거리가 좀 벌어졌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나경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이 안 좋잖아요. 네. 박형준은 별 관련 없는데 캐비넷 의혹이 많은 분이고. 근데 그 사람들의 정치적 면면이 네. 사이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 손해를 무릅쓰고 뭔가 목소리를 낸다. 이런 적은 없었던. 그래서 제가 오선- 얍삽이 아, 5인방이라고 얍삽이. 했잖아요. 네네. 예를 들자면은 김무성, 유승민보다 못한 사람들이죠. 아, 네네. 우리 김무성, 유승민이 보여줬던 보수 꼴통의 모습도 있습니다. 김무성 씨 NLL 관련해 가지고 솔직히 말하자면은 정치 작업질을 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이 종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큰 전략입니다. 나쁜 행위이지만은 그런 점들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보면은 이 박근혜 탄핵 때 나서는 모습들. 아니 이런 그리고 것들도 있고. 무대라고 해서 약간 대장이죠, 대장. 동네 리더십 같은 건 동네 형 역할을 있었잖아요. 하죠, 근데 그 옛날 네. 구태 정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네. 이렇게 후배들도 걷어먹이고 그렇죠, 챙기고 그렇죠. 이런 이미지가 의리, 있는 거죠. 네네. 의리의 무대 이런 느낌도 네. 있고 유승민 의원은 합리적 보수잖아요. 근데 아니 그 정책 통의 면모도 있고 네, 네. 그렇죠. 본인이 생각하는 국가의 비전과 목표라는 것이 네, 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와 다르지만.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오세훈의 그러니까요. 이게 정치적 목표라든가 철학이 뭡니까? 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울시장 되고 대선 후보 되는 거. 네. 나경원 빠루 들고라도 내가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는 거. 그거 외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 무슨 행사 같은 데 가보면 네. 막 이렇게 조명 받으려고 앞에서 이렇게 막 자리 삐짓고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인이나 네, 네, 또 네. 사회단체도 그런 네, 분들이 네. 한두 분 아니죠. 여러 분 계세요. 네. 근데 유승민 의원은 좀 평가하는 게 무슨 샤이하다. 아니 뒤에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냥 네, 예, 이태원 참사 이번에도 그랬고 그냥 뒤쪽에 어디 앉아 있고 물론 자기가 뒤쪽에 앉아 있다는 거 홍보는 하지만 그런 거는 좀 그 평가할 면이 있어요. 제가 대구 사람이잖아요. 아, 네네. 그 유승민 의원이 이른바 이제 경북고등학교 57회. 아, 그 예, 그게 경북고등학교 57회. 기수도 합니까? 왜 유명하냐면 네네. 경북고등학교가 57년생이면 57회요. 58년생이면 58회. 아, 쉽군요. 육사나 경찰대처럼 예, 예. 그렇게 1기면 해야 8.1학번 이런 거. 경북고등학교 네. 57회, 58회가 정말 이 출세한 사람이 많아요.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수도권에는 평준화 바람이 붑니다. 네네. 근데 지방에는 아직 평준화 바람이 불지 않았어요. 네네. 그런 그렇죠. 대통령 아들 박지만은 서울 사람이니까 서울부터 평준화를 한 그렇게 거죠. 됐습니다. 네. 뭐 제가 나이가 너무 젊어가지고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네. 하겠습니다만은 아니 그 고교 평준화를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아들 때문에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제가 그까지 잘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자도 폐지하고 막 그런 예, 게 예, 있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유승민 의원 동기 동창들을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상당히 평판이 좋아요. 네네. 상당히 평판이 좋은 게 막걸리 마시면서도 전교 1등하던 친구. 그리고 이 고등학교 때 막걸리 마셨다고. 그런 거 사실이 아니니까. 기행 청소년. 네, 사실이 아니니까. 네. 제가 그냥 공부도 들은 잘해. 이야기니까 네. 이걸 가지고 뭐 네, 평가지는 네. 마십시오. 네. 평가지는 마십시오. 그 친구들한테 들은 이야기니까 이거 확인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미담이 있거나. 예, 쓴소리도 네. 잘하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이야기도 있고 원래 그 집안이 법조 집안이어서 서울대 법대 가기를 원했는데 네, 네. 공부를 그렇게 잘함으로도 서울대 경제학과를 갔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당시 아시겠지만은 경북고 뭐 경기고가 양대 아닙니까? 양대 산맥 아닙니까? 뭐 서울에서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광주 네. 일고도 있고 뭐 경남고도 네, 네. 있고 있습니다만은 대구에선 그러는군요.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경기고 경북고 네, 네. 양극 체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군사 독재 정권이 전부 다 TK 기반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전교 1, 2등 하면서 그 정도였으니까 뭐 나름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 그러면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도 저 사회적인 좀 비판 의식도 가지고 있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들은 김무성이든 유승민이든 네. 이렇게 우리 박 선생님 네, 말씀처럼 뭐 평가해 준 면이 있고 평가해 준 또 면이 뭐 있죠. 부족한 면을 지적할 게 있는데 아까 모인 5명은 그런 평가해 준 면이 철학이 없잖아요. 아, 철학. 철학과 역사성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뭐 네네. 자기는 출세도 하고 네네. 무슨 거대 도시 수장도 됐지만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됐지만 네네. 철학이 없다. 제가 이낙연 대표를 옛날에 비판했을 때 이런 네네. 얘기를 했습니다. 저분 아마 대구에서 태어났으면은 저쪽 계열 정당 했을 수도 있다. 고향이 전라도에서 민주당 하는 그렇죠. 건, 예. 그건 정말 사실 치욕적인 평가이기도 한 거잖아요. 뭐, 그렇죠. 예. 아무 생각 없는 분. 근데 국민의힘 쪽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그렇죠. 실제로 사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은 극우 아니야. 그냥 평범한 엘리트야. 예. 근데 왜 국민의힘에서 하냐? 그쪽에 가야 당선되니까. 고향이 그래서. 고향이 그래서 네. 뭐 대표적으로 우리 조영 의원 그런 분 아닙니까? 조영 의원 판사할 때 소수의견 많이 내고 그다음에 네. 시국 사범들한테 아주 배려 있는 판결 많이 내려서 존경받던 판사였습니다. 네. 근데 왜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갔겠어요? 대구에서 정치하려니까 그쪽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조금 비극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결국은 이게
해결되지 않는 지역주의와 그 다음에 이 586 세대가 쇠퇴하면서 사회적 문제의식과 그 다음에 학생 시절에 훈련되지 않은 또는 사회 경험 속에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 엘리트가 되면서 정치가 퇴조하고 그 속에서 선동 정치가 횡행하면서 가장 선동적인 요소를 지닌 스토리텔링이잖아요. 이른바 네. 스토리텔링 이벤트적 요소를 가진 대통령에게 저항하는 검찰총장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이게 결국은 민주당도 똑같고 지금 대한민국 정당 수준이 똑같아요. 가수 저기 촛불 집회 나왔다고 노래 몇 곡 불렀다고 국회의원 시켜줍니다. 뭐 저는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유권자들이 미디어에 포획되어 가지고 이벤트 스토리텔링 정티에 매몰되는 순간 이런 위험성들은 늘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안철수 현상도 사실은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박 선생님 훈련이란 두 음절의 단어를 쓰셨는데 사실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네네. 자기가 예를 들어 예산을 지금 네네. 들여다보면 예산 들여다보는 훈련을 그 전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맞는지 아니면 네네. 잘못하면 이게 보고도 뭔지 모르고 네네. 근데 그게 단박에 과외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 들어와서 화장실 찾는데 2년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정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아니 그 당직자 생활을 하든지 의원 네. 보좌관 생활을 하든지 기초에서 뭐 지방 의원을 의원을 하든지 하든지, 네. 또는 기초 단체장을 하든지 뭐 광역단체장이야 뭐 굉장히 큰 자리니까 이런 게 다 어떤 면에서 훈련 아닙니까? 관료 훈련이죠, 생활, 훈련이죠. 사회단체 뭐 이런 거. 네. 이래서 10년, 20년 내공을 쌓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평가할 만한 사람들이 네. 진출을 해주면 네.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시민단체 출신들이 정치 잘했거든요. 아. 잘했는데 그 참여연대 출신 K모 씨 이후로 평판이 안 좋아졌어요. 아, 네. 네. 누군지 알 것 같긴 하지만 네네네. 하여튼 야 시간이 정말 얼마 없는데 요 얘기는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이제 전 대통령이 압승을 했어요. 네네. 뭐 그 집 사정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사람이 또 대통령 되는구나라는 한탄 말고 이제 현실이니까 네네. 윤석열 정권과 트럼프 정권 이거 잘 가겠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뭐 일단 윤석열 정권은 뭐 또 고개 숙이겠죠. 네네. 고개 숙이는 게 전화 특징이니까. 통화도 했다니까. 전화 통화도 하고 고개 숙이고 뭘 해드릴까요? May I help you?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트럼프 마음이죠. 트럼프는 어쨌든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국가 이익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이 이 종속적인 상황에서 만들어놓은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 이거를 트럼프가 깰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 이거는 공짜로 먹은 거기 때문에. 요건 그대로 바이든이 해준 거 그대로 갖고 갑니다. 갖고 가는데 이것을 활용하기보다는 이것과 별개로 새로운 국제 정치에서 이익 관계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저는 그게 북한 문제와 러시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푸틴과 트럼프는 음모론에 휩쓸릴 만큼 가까운 사이입니다. 네네.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식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동북아 문제에서 결국 미국은 주적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분리시키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러시아와 가까워지려고 하겠죠. 그럼 이제 북한도 애매해지는 거죠. 북한은 또 이제 양다리 외교하겠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를 할 거고 거기에 미국이 또 다리 하나 걸친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다자간 체계로 다시 가는 지형 거죠. 변화가 막 생기잖아요. 지금은 생길 것 같잖아요. 그렇죠? 바이든과 일본에 의해 가지고 양자 대결 체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냉전. 한미일, 네. 그다음에 북중러라는 신냉전 체계가 되었는데 이게 저는 90년대 초반에 다자간 체제로 다시 복귀할 것 같아요. 네. 육자의 다자간 대결로 다시 저는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럴 때 대한민국의 선택이 이를테면 미국이 네.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관세 왕창 올리고 네네네. 그다음에 북미 간의 대화 활발하게 해서 북미 수교를 혼자 가버리고 네네. 주한미군 분담금이 아니라 전담해라 니네가 네네네. 비용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뭐 네네. 캐시박스 뭐 네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모욕적인데 우리는 그냥 돈이나 주면 되는 나라 네네. 취급 받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네네. 이런 외교를 해낼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요, 두려워. 빨리 그만둬야 돼요. 빨리 그만두는 게 외에는 상책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도 좀 변화하는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주한미군 문제인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안 하면 나가겠다 그러면 나가라. 그러시면 된다고 봐요. 네. 그럼 미국이 나갈까요?
안 나가죠. 안 나가죠. 중국 견제하려고 있는 거지, 네. 저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안 나갑니다. 그런 좀 하나의 좀 자주적인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너무 많으면 지금 28,000명 정도니까 네네. 한 틈 나가시라고. 그렇죠. 우리 그만큼만 할 테니까. 이른바 이 병력 주둔에 의한 인계철선 문제 이거는 몇천 명이 남아 있어도 네네. 그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나가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길터주시면 돼요. 저는 트럼프가 이 주한미군 문제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지렛대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압박하니 네. 김정은 당신은 나랑 잘 지내야 된다. 네네네. 그리고 내가 당신 얘기 많이 하지 않았냐. 네네네. 나한테 외교적 치적을 달라. 네네네. 이렇게. 네. 그랬을 때 대한민국만 바보가 될 가능성. 바보가 되고 평화를 얻느냐? 아니 그건 좋아요. 좋은데 이게 그것도 참 아니고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바보가 되는 건 얼마나 좋아요. 평화를 얻으면 네네. 전쟁 위협보다 좋은데 네네. 그냥 아무것도 못 챙기고 그냥 뭐 정말 바보 취급만 받으면서 네. 뭐 이런 상태는 좀 그럴 가능성이 좀 억울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불가역적인 평화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북미 관계의 완벽한 정착, 새로운 국면. 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개성공단에 버거킹, 맥도날드 들어가고 함흥에다가 트럼프 월드 짓고 이러면은 이게 불가역적인 평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어쨌든 욕심을 많이 냈어요. 그 중간에 한국이 끼어가지고 이 다자간 주도권, 예를 들자면은 북한 개방 시에 한국이 가지는 이 경제 침투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장기적 고려를 너무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왜 자꾸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석에서 안 비켜줘? 내가 이거 성과를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고 그 틈을 이제 볼턴이 파고들면서 이 네오콘적 사고가 되면서 이 빅딜이 쫙 좌절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미국이 주도하는 이 북미 정상화라든가 이 아까 말했던 이 게임 체인지에서 이 신냉전에서 다시 다자간 외교로 가는 것에 스무시 편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근데 이런 전략적 판단을 가지고 한다면야 좋은데 네. 그냥 종속 변수로만 대한민국이 윤석열이 뭔 말인지 모를 건데 네. 뭐 기대를 뭔 하십니까? 말인지. 네. 네. 구독자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어떤 쟁점이 나와도 정치 정상화, 또 외교 정상화, 또 민생을 뭐 회복하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윤석열 정권의 퇴진으로 답이 가는데 이게 우리 박진영 선생님이 그냥 무리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나라 국정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게 더 가슴 아픕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완고한, 오히려 더 국민을 무시하고 깔보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게 2024년 대한민국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신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공부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천만의 감동으로 비교해보세요. 연말 모임 어디서 할까? 대구 경성 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모듬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보험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